2021년 어느 날 삼성이 한국을 떠났다. 삼성그룹 전체가 한국에서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한 거다. 다른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삼성을 따라서 한국을 탈출할 거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물론 여론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언제나 당하는 존재였다. 그런 그들이 단호한 태도로 엑소더스를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국민 앞에서 죄인처럼 굽신대던 기업가들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섭씨 99도의 물을 끓게 만드는 건 언제나 마지막 1도다. 임계점 아래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은 마침내 그 1도씨를 보태어버렸다. 언제까지고 잔잔할 것만 같던 수면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끌어올랐을 때 그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분명 이런 사태를 예상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의 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론을 향해 경고를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려들은 당장 거위의 배를 갈라서 나눠주는 공짜 푼돈과 복지에 도취된 사람들에 의해 가벼이 무시되어 왔다. 반기업 정서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 각 분야에 반기업 정서가 퍼지고 또 주입되어 왔다. 국민 다수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때 폐허밖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기업 중심으로 일으킨 한강의 기적으로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되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기업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정치는 더욱 잔인하게 기업을 괴롭혀왔다. 국회에서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반기업, 반시장법들이 서로 경쟁하듯 등장했다. 좌파 정치인들은 기업을 악이라 전제하고 만든 듯한 규제들을 쏟아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우파 정치인들은 기업의 앞잡이 취급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징벌 수준의 규제들이 등장했다. 심지어는 기업들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 이야기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유재산이라는 중요한 권리는 공정, 평등 따위의 그럴싸한 정치 선동에 의해 손쉽게 침해당했다. 경제활동은 정치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돈을 버는 건 죄악시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좋게 봐줘도 정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오너가 다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삼성은 한국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이 너무 뜨겁다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다. 끌어넘치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 되었다. 삼성이 한국을 떠나는 건 그야말로 전쟁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였다. 삼성의 매출은 300조가 넘는다. 이는 대한민국 총 국가 예산의 3분의 2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의 16.4%가 삼성그룹 하나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전체 시가총액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을 잃는 것. 이는 단순히 26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출근할 곳을 잃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기업들 이름으로써 젊은이들의 미래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태다. 게다가 삼성이 먹여 살리고 있는 5,330여 개의 협력회사들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진다. 거기서 고용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뿐만이 아니다. 삼성은 협력업체와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만 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는 등 수많은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핍박한다는 건 정치가들의 망상일 뿐, 실제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해왔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므로써 각종 무상복지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해 받아가는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들이 감당해왔다. 그리고 다시 그 절반 이상을 삼성이 홀로 내왔다. 물론 이런 법인세는 매해 살인적으로 증가해왔고 최근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그런데 이런 삼성을 잃게 되었다. 다들 사색이 되는 게 당연하다.
한편 외국 정부들은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그들로서는 너무나 유쾌한 일이었다. 복덩어리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GDP의 84.3%를 창출한다. 어지간한 개발도상국은 이런 대기업 그룹 한둘만 데려와도 순식간에 선진국 문턱에 갈 수 있다. 이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건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7.6%에 달한다. 베트남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4분의 1 이상이 베트남 삼성 하나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베트남 정부는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베트남 삼성에 감사할 줄 아는 상식적인 정부였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삼성의 수많은 구애를 해오기도 했다. 최고위 인사들이 꾸준히 삼성 경영진에 접촉하며 애정을 표현해왔고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해주기를 요청해왔다. 베트남 삼성 하나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이렇게나 발전하는데 삼성그룹 전체를 데려오게 되면 한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삼성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았다. 어딜 가든 한국보다는 대접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G7 국가 중 한국보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가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낮아지고 있는 한편 한국 법인세율은 거꾸로 상승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세계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대한민국.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대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앞다퉈 각종 혜택과 우대를 약속하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전의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다. 무엇보다 자기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보다 자신들을 대접해주고 당당하게 활동하게 해주는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경영 차원에서 더욱 전망이 좋아 보이는 건 자명하다. 한국의 여론과 정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기업 하나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삼성과 같이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잃는 것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와 노키아의 경우였다. 2000년대 초 핀란드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갔던 회사는 노키아였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했다. 90년대 말부터 2007년까지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성장의 4분의 1에 기여했고 법인세 역시 전체의 4분의 1을 냈다. 지금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과 비슷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리며 노키아는 급격히 추락했다. 그리고 이는 핀란드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솟구쳤다. 삼성은 노키아와 달리 세계 시장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기업이다. 심지어 한국 삼류 정치의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독주는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더욱 성장하고 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는커녕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그들의 배를 갈라오기만 했다. 한국 여론과 정치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사실 그들도 내심 실감하고 있었다.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모터를 잃은 자동차처럼 정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삼성이 한국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현대차, SK 등 그 뒤를 잇는 기업들도 비슷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그룹들이 국내 총생산의 84.3%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경영 포기 등으로 망하게 된다면 한국은 제3세계 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광화문에는 촛불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 감옥에 가두자며 시위가 열린 거다. 정치, 언론, 문화, 예술계 등을 통해 장기간 주입된 반기업 정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늘 그랬듯 다시 한번 대기업들을 죄인 취급했다. 국가에서 대기업들의 자산을 전부 압류하고 국유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선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모든 게 대기업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짓말들. 이런 선동을 감히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폐 취급을 당했다. 몇몇 친북 성향 정치인들은 이참에 아예 북한식 경제를 택하자는 말도 했다. 이를 개혁이라고 불렀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경제를 걱정해왔던 세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 국가가 자살하는 시대적 순간을 관찰하는 드문 학술적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원재 씨는 눈을 떴다. 등에 한껏 맺힌 식은땀은 무언가 악몽을 꿨음을 알리고 있었다. 보는 이가 잠든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대던 TV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과 이익공유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물이 끓어 넘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그만 TV를 꺼버렸다.